그 종류를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한 종류와 다른 종류를 교배하려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와 고양이를 교배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배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DNA 분자들이 근본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DNA 분자와 염색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1886년에 유고 드브리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야생 꽃들을 수집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달맞이 꽃에 대해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과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얻었고 그 결과를 1901년과 1903년에 돌연변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멘델의 연구 결과가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나 그것은 다윈의 점진적 진화설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돌연변이가 이제 갑자기 신다윈 학설의 요술 막대기로 등장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종과 종 사이의 경관 장벽을 돌파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까? 그 대답 중에 하나는 방사능입니다. 여기에 한 예를 들면 X선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류의 아프리카 제비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들은 방사능이나 다른 연유로 일어나며 식물과 동물에게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이 돌연변이의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돌연변이가 어떤 종류나 종을 보다 낫게 진보시킵니까? 그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일 파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전 생물학자 윌리엄 오우에닐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돌연변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돌연변이가 가정된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진화론자들에게 중요한 의문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두 기구만이 소위 진화를 역설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돌연변이고 둘째는 자연 선택인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란 자연계에서 이 돌연변이들이 선택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돌연변이들이 축적되어 점차적으로 여러 다른 종류들의 동물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전학의 확실한 사실로부터 밝힐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와 같이 멋있는 돌연변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 돌연변이들에 대해 세심하게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쌍한 동물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죽어버리고 마는데 이 돌연변이가 그것들에게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들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아주 손상시키고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가끔은 치명적입니다. 돌연변이는 해롭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연변이들에 의해 우리는 동물 세계에서 많은 유전 법칙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에게는 매우 드물며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자연계에서의 돌연변이는 실제로 종을 파괴하고 약화시킵니다. 원자 폭탄과 핵발전소를 개발해낸 우리 세대에서 당연히 방사능을 두려워하고 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괴상한 기형의 돌연변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연 선택이 작고 이로운 돌연변이를 선택하고 도와주므로 새롭고 강한 신종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까? 자연 선택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한 유기체가 있는데 어떤 횟수만큼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중 95%는 해로운 것이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 돌연변이가 그 생명체의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선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그 생명체를 확실히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유전인자의 어떤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돌연변이에 의해 당뇨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건강한 사람과 경쟁할 능력이 작을 것입니다. 같은 이론이 모든 동물 세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이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자연 선택은 어떤 부류의 계층이나 종이 퇴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것은 퇴화하는 것으로부터 회복하게 합니다. 다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유기체가 평균 이상의 곧 1%, 2%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리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적은 돌연변이지만은 유용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기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 눈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벌레의 눈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렁이는 물론 눈이 없습니다. 단지 검은 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렁이가 각막과 그 밖에 보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유익한 돌연변이에 의해 생겨서 반쯤 완성된 새로운 유기체가 되었다고 합시다.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거치장스러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모두 종들이 퇴보하는 것을 막지 절대로 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은 더 나은, 즉 항상 기존의 지렁이를 보호하지 반은 지렁이고 반은 다른 동물인 것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쯤은 뱀이라든가 반은 양서류 또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윈 자신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반쯤 발달된 동물은 자연계에서 살아남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 생존 경쟁, 적자 생존 등의 방법으로 서서히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진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생물에서 원시 생명체로, 원시 생명체에서 고등 동물로, 해초와 아메바로부터 젖먹이 동물, 그리고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윈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자연 선택 자체가 이렇게 진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모든 이론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즉 우연에 의해서 완전히 단번에 완성된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대돌연변이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단지 작은 돌연변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작은 변화들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그 종의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완전해지지 않는 이상 자연 선택이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향상되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왜 사람, 동물 그리고 식물들이 다윈이 제청한 바로 그 방법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윈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연 선택이 변천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아래로 퇴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은 위로 서서히 향상하는 것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 그리고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에 따라 번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그 글을 기록할 모세 당시의 진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아주 근본적인 과학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유전인자의 범위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범위 내에서만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며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유전인자 범위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 내에서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한계 밖에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차르트의 소품이 음표의 돌연변이들과 음표의 변화로 말미암아 바하 아니면 모차르트의 소나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품은 소품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그 종들과 종류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한 법칙들은 그 종들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전학의 법칙과 발견들은 모든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의 자료들도 이 발견들에 일치한다는 것을 또한 명시해 두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상 다윈은 말하기를 어쩌면 화석의 증거들이 진화론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반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파커 박사는 과거 열성적인 진화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여 확고한 창조론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석 자료와 진화론이 잘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석들이 진화론을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창조 개념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어떤 생명체가 다른 형태로 변화해가는 모습의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 형태의 화석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발견한 것은 종과 종 사이에는 뚜렷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간격은 여러 다른 종류들이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계의 각 중요한 종들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으며 전 형태가 없다는 것이 진화론의 모순을 얘기해주며 창조론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윈의 생애 말년까지도 그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의 커다란 질문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그리고 그는 주거 창조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창조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